인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100세 시대 로맨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중종 18년 3월 28일 자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 공주와 혼인한 왕의 사위. 그는 밤이 되면 아내의 침실이 아닌 다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의 여자, 즉 서모였습니다. 오늘 조선 왕실을 경악과 치욕으로 물들인 역사상 가장 패륜적이고도 은밀했던 금단의 사랑,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더 깊고 아찔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제11대 임금 중종. 그의 곁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맏딸 효의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과 정비 장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혈육으로 그야말로 온 나라의 보배이자 금지옥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명문가의 아들 기미에게 하가하던 날, 한양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기미 또한 훤칠한 외모에 학문이 뛰어난 존재였으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어울리는 한 쌍이 없다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왕의 사위, 즉 부마가 된 기미.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사내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주와의 혼인으로 그의 집안은 날개를 달았고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림일수록 그 뒷면에는 짙은 어둠이 숨겨져 있는 법. 효의공주는 태생적으로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여렸으며 기미는 겉보기에 반듯함과는 달리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권태와 위험한 욕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왕의 사위라는 이름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동시에 평생 공주라는 이름의 세장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존경과 의무감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뜨거운 피는 점잖은 공주의 침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더 날 것, 그대로의 더 위험하고 아찔한 자극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험한 욕망의 불씨가 향한 곳은 결코 향해서는 안 될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단의 정원이었습니다. 기미의 저택 안에는 그의 아버지 김한로가 총애하는 척 귀금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기생 출신으로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정승에 첩이 된 그녀의 삶은 화려한 비단으로 만들어진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실세였지만 동시에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꼬리표 아래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늙은 주인의 서재가 아닌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사내의 뜨거운 품속에서 불타오르길 갈망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녀의 시야에 기미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젊은 주인, 왕의 사위가 된 남자.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권태와 위험한 호기심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시선만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들과 서모. 세상의 법도가 그어놓은 엄격한 경계선 위에서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미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르는 척하며 귀금의 처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웃음소리,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녀의 분 냄새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여자. 그 금지된 이름표는 그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인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정복하고 싶다는, 더럽히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귀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그저 아버지의 소유물로만 보는 늙은 정승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바라봐주는 젊은 사내의 뜨거운 시선에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의 대화는 곧 터져나올 위험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기미의 아버지 김한로는 관직의 일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안에는 아들 내외와 서모인 귀금만이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던져준 위험한 기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내인 효의공주가 여린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을 때 기미는 소리 없이 자신의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망설임 없이 귀금의 처소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왕의 사위도 아버지의 아들도 아닌 그저 욕정의 눈먼 한 마리 짐승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이성은 뜨거운 욕망의 불길에 녹아내린 후였습니다. 그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안에서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귀금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모든 것을 각오한 듯한 체념과 뜨거운 기대감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아들의 몸은 서모의 침상 위에서, 서모의 몸은 아들의 팔 아래에서 격렬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죄책감의 신음인 동시에 금기를 깨부수는 쾌락의 탄성이었습니다. 기미는 아버지의 여자를 품음으로써 아버지를 넘어섰다는 도착적인 정복감을 느꼈고, 귀금은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될 젊은 사내를 품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욕망과 야망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위험하고도 추악한 거래였습니다. 그 밤 이후 기미의 저택은 낮에는 엄격한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지만 밤이 되면 아들과 서모가 뒤엉키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욕망의 소굴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밤 외출이 잦아질수록 효의공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공무가 바쁜 것이라, 혹은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지는 것이라 애써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돌아온 남편의 옷깃에서 풍기는 낯선 여인의 분, 냄새와 자신을 안을 때 느껴지는 의무감 가득한 서늘한 손길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침실은 다시 차가운 얼음 동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불길한 소문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모든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시아버지의 첩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남편이 제발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처소가 아닌 다른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밤새도록 마르지 않았고 가슴에 맺히 나는 시퍼런 멍이 되어갔습니다. 한때 온 나라의 축복 속에 피어났던 동백꽃 같던 공주는 남편의 배신이라는 차가운 서리 속에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인 임금에게 고해야 할지, 아니면 가문의 수치와 자신의 비참함을 가슴에 묻어야 할지 지옥 같은 번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여린 몸은 이 거대한 배신과 치욕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스캔들은 한 하인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기미와 귀금의 관계를 눈치챈 한 종이 이 사실을 사헌부에 밀고한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사헌부 관리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자신의 서무와 간통을 했다고?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깨달은 그들은 즉시 이 사실을 임금인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중종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그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맏딸에 대한 안타까움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 딸이, 내 금지옥엽이 저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그런 치욕을 당했단 말인가? 중종은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기미와 귀금을 당장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왕의 진노 앞에 기미의 권세도 귀금의 아름다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죄인이 되어 의금부 옥에 갇혔고 혹독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그들이었지만 서슬퍼런 추궁과 고문 앞에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맙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금지된 사랑을 나누었는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들은 하나하나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패륜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조선의 하늘은 치욕과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저지른 최악의 스캔들 앞에 모든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고 오직 임금의 비정한 심판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중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미는 인륜을 저버린 죄인이니 마땅히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허나 그는 내 딸의 지아비이자 죽은 정비의 유일한 사위이다. 내 차마 그를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구나. 왕의 고뇌는 깊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미를 부마의 자리에서 파면하고 그의 모든 관직을 빼앗은 뒤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벌을 내렸습니다. 서모였던 귀금 역시 똑같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효의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의 끔찍한 배신은 그녀의 여린 마음에 영원히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유배를 떠난 후 웃음을 잃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인 중종이 온갖 약재와 어의를 보내 그녀를 살리려 애썼지만 한번 부서진 마음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효의공주는 이 사건이 터진 지 불과 3년 만인 중종 26년 21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 맺힌 화병으로 죽은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한 산에 끓어오르는 욕망은 결국 자신과 두 여인의 삶을 모두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금지된 쾌락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도 인간의 본능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으며 그릇된 욕망은 반드시 비극적인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추악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